네, 이 시간은 34강 상린관계입니다. 상린관계. 네, 매년 이제 한 문제씩 나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럴 때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건 한 문제가 나올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린관계 중에서 이제 지금 우리 교재에 보는 것처럼 그 주요 조문들, 그래서 그 내용을 아는 거, 그 조문의 내용 그대로 조문 자체를 물어보는 이러한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린관계 중에서 219조하고요. 다음에 220조에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해당 그 자체가 조문 말고도 판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요 판례 사안들을 아는지, 그래서 이제 시험에 출제될 때는요, 조문 단독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주의토지통행권 이것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 이 상린관계의 핵심 조문들하고 그다음에 그 속에 주의토지통행권 지문들을 한두 개 정도 섞는 이러한 방식으로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상린관계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토지 소유권은 어떻습니까? 상하로 미치죠. 상하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에 지하실 같은 거 만들고 지하 공간 활용할 수 있고요. 건물도 높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린이니까 서로 인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접 토지라는 것은 상하의 문제가 아니라 좌우의 문제죠. 좌우의 문제.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갑이라는 친구가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 옆에 인접하는 을소유의 토지가 있다. 그럴 때 이러한 서로 인접하는 토지의 이용관계, 이거를 조정을 해주는 게 바로 상린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린관계에서 여러 가지 그 권리들 인정이 되는데, 먼저 확인을 할 것은 상린관계는요, 토지 소유권의 내용입니다. 소유권의 내용. 소유권 내용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유권 자체에서 인정되는 그러한 권리이기 때문에 독립한 권리는 아니라는 거. 독립한 권리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예를 들면 지역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자체가 독립한 물권입니다. 그러나 이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은 독립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 소유권의 내용, 좌우로 그 내용이다. 그 다음에 소유권의 내용이니까 소유자이면 요건 갖춰지면 주의토지통행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란 말은 그 소유권,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지. 그 소유권 등기와 별도로 뭐 주의토지통행권을 등기를 해야 한다. 별도로 등기 같은 건 필요치가 않다.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죠. 소멸시효도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용익물권과 채권입니다.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니까 지역 전체. 얘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채권. 그 다음에 지는 지상권. 다음에 지역권. 전은 전세권. 이러한 용익물권과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상린관계가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그렇게 돼서 한번 의의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교율되는 부동산 소유자 간의 권리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한다. 이 부분 주의하십시오. 핵심이죠. 이는 소유권의 내용에 속하므로 등기가 필요 없다. 등기 없이 인정되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양가로 2번은 수험상으로 중요합니다. 수험상으로. 그래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과 전세권에도 준용이 된다. 그래서 각각 290조와 319조에서 이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는 것처럼 지상권, 다음 전세권, 여기에 준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에는 준용되지 않고. 그러므로 준용된다는 말은요, 지상권자에게도 예를 들면 216조에 요건이 갖춰지면 인지, 사용, 청구권, 이러한 권리가 지상권자에게도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소유자를 대위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권리로서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소유자를 대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일단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조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문들 쭉 읽어보면서 하나씩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문이 두 개로 지금 나눠져 있죠. 위쪽에 인지사용 청구권 나와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237조 경계표 담해 설치권. 그래서 두 개로 나눈 이유는요. 특히 237조 이하 그 경계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16조 인지사용 청구권 보시면요. 토지 소유자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이걸 읽을 때 이 자리에 지상권자는, 전세권자는 그 용어가 들어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웃 토지가 인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 청구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시험에 나오게 되는 부분은요.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저기 뭐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할 필요가 있을 때 임의로 사용한다 하면 X입니다. 임의로 사용한다 하면은 X가 되겠고, 인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뭐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서 을 소유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을에게 청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법에서 청구권을 주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 을이 승낙을 안 해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법 자체에서 이 권리를 인정을 해줬죠. 그런데 을이 승낙하지 않는다. 이때에는요. 재판을 받아가지고 판결로서 을의 승낙에 가름할 수가 있다는 거. 판결로 승낙에 가름할 수 있다. 요거를 하나를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단서.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 승낙이 없었죠. 승낙이 없을 때 그러면 주거에 들어가기 위해서 판결로서 승낙에 가름할 수가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판결까지 얻어가지고 재판까지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간다. 이러한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왕 천하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221조, 225조, 228조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험에 기출되면서 뭐 조문을 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문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 인지 소유자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려면 이러한 조문이 필요하겠구나 정도의 느낌 받으시고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유수의 승수 의무와 권리.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225조 첨암물에 대한 시설 의무. 토지 소유자는 첨암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음 228조 여수급여 청구권. 남은 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가 곤란할 때에는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땡땡 해두시고요. 보상을 하고, 남은 물이니까 그냥 달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보상을 하고, 다음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네,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237조가 경계표 담해 설치권입니다. 시험 자체에서는 조문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온 핵심 조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항에서 포인트는요. 공동의 비용이라는 것과 공동의 비용, 그 다음에 여기 통상, 보통의 담이라는 겁니다. 이 경계가 지금 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하는 자는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가 있다. 그러면 공동 비용이니까 이 비용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이제 두 문자로 어떻게 알아두시냐면요. 설반
측면. 그래서 조문을 읽으면서 거기다 표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은요, 설치 비용입니다. 담 여기다 설치해야 되겠죠. 그럴 때 설치 비용. 그런데 담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여기 측량을 해야 되겠죠. 요 측이 뭐냐면 측량 비용. 그래서 설치 비용은요, 값을 절반에서 부담합니다. 그런데 측량 비용은요, 이 측량 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것은 절반하여, 그 다음에 그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그래서 조문의 형식은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 다음에 측량 비용은 단서에 나와 있습니다. 전항의 비용은, 즉 설치할 수 있으니까 이 전항의 비용이 바로 설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근데 단서를 보니까 측량 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네, 그래서 설반에 두시고 측면. 본문 단서를 합하면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통상의 담이라는 겁니다. 238조를 보시면 담의 특수시설권, 특수한 담입니다. 인지 소유자는, 이건 이제 공동의 비용이 아니라 자기의 비용입니다.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좋은 것, 양호한 것으로 할 수가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도 있다. 이거는 자기 비용으로. 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국어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된다. 단서. 그러나 경계표, 담, 국어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 비용으로 설치되었다. 단독 비용으로 설치된 것을 공유로 추정할 수는 없죠. 다음,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또 그 건물을 공유로 추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부분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우리 기출이 되자면 결과적으로는요, 건물의 일부도 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240조 수지는 뭡니까? 나무 가지, 목근, 뿌리, 이것의 제거권. 그래서 이게 나무가 있고요. 나무가 있고 나무의 가지가 옆집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나무에 뿌리가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뿌리는요, 싹둑이 가능합니다. 싹둑. 그러나 나무 가지를 갑이 마음대로 자른다라고 하면은요, 을하고 싸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구를 하고 안 해주면 싹둑. 그래서 조문 보시면 인접지의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은 따에는 싹둑하는 거 아닙니다.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청구했는데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때는 이제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3항 인접지에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었다. 이거는 싹둑 가능,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네, 그대로 해가지고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경계선 부근의 건축. 그러니까 이게 경계선이 있으면요, 뭐 건물 이쪽에다 지을 수도 있죠. 그러나 경계선 부근에서 건축을 할 때는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경계로부터 떼야 된다는 거. 그게 얼마냐? 이제 그 반메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격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설반 측면이 있었죠.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건반, 설반, 측면. 반메타,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메타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항.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격거리 위반,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단서가 기출입니다. 그러나 착수 후에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경과하거나 완성이라는 거. 경과하거나 완성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1년 아직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6개월입니다. 6개월인데 건물 자체는 완성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때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가 있다. 다음에 이제 건반에서 이격거리에 관한 판례가 나와 있고요. 읽어보시고 밑줄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경계로부터의 반메타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메타를 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표 담의 설치권 237조에 대한 판례입니다.
토지의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고 인접토지 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근데 우리 기출에서 여기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틀린 질문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